Hi, Arun. 안녕하십니까, 아룬 교수님. 제가 보이시나요, 아룬 교수님? Yes. All right. Good. 네, 잘 보입니다. Yeah. Sorry for being late this morning. 오늘 오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에 왔었을 때요, 공유 경제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식 우버입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택시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택시를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아침에 경험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20분을 길거리에서 낭비를 했습니다. 지정된 운전사가 도착을 할 때까지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문제가 뭘까? 한국식 우버, 공유 자동차,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의 이 한국식 우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정부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 택시가 전체 이 공유 택시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술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택시를 고객들에게 할당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플랫폼 기업, 우버 같은 기업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참석자들 혹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요, 성과가 주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은요, IPO를 하고 나서부터 저조한 성과가 있어서 투자가들이 IPO가 있고 나서 주가 폭락 관련돼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주식 가격이라는 맥락에서 또 우버와 리프트가 IPO를 하고 나서의 이 주식 가격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는요, IPO가 실패하고 나서 코워킹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워크, 코워킹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현재 코워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큰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기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유 경제 사업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 이 특별한 위기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그 경향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투자가의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주가 성과를 봤었을 때 지금까지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에어비앤비 예를 들어주셨죠? 발표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제가 알기로는 에어비앤비도 IPO 준비를 올 여름에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IPO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워크죠, 또 에어비앤비, 또 IPO 프로세스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플랫폼 기업의 파이낸셜 성과 어떤지, 우버나 에어비앤비 전반적인 성과가 어떤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투자가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하나의 예시로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 모델,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버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카카오 모델도 역시 한국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계속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버의 주가 저조한 성과 실망 이유는요. 너무나 IPO 전에 너무 시가총액이 과다하게 평가가 되고 나서 IPO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버나 리프트가 사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10년 만에 60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이 사모시장에서 펌프업이 됐습니다. 자금 충당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600억,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600억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너무 과다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 동안에 일반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호텔 혹은 자동차 렌탈 기업들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버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죠. 2월부터 그렇다고 해서 급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플랫하게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30, 40달러 정도의 주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일관적으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리질리언스, 탄력, 회복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렌탈 회사는 거의 파산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벤토리가 너무 많고 인벤토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왜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성장할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성장할지 이유를 4가지 들었는데요. 향후 2년 동안 여행 시장이 훨씬 규모가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장에서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다시 파이가 커지면 지금부터 3년 후쯤에 되면 에어비앤비가 다시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에어비앤비와 일반적인 호텔에 있어서의 차이가 뭘까요?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이 다릅니다. 가치 창출을 공급과 또 수요 측면에서 잡을 필요가 없이 플랫폼 기업들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훨씬 막강합니다. 그 어떤 플랫폼보다 막강합니다. 교통 분야를 한번 볼까요? 교통 분야는 한 도시 들어가서 진입해서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장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운전사 또 서울에 있는 승객들 다 장악해야 되겠죠. 동경과 상해다. 그렇다면 도시별로 차근차근 장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어떤 입지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또 도시별로 접근을 해서 비교적 우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에어비앤비를 뉴욕에다 만들기 전에 글로벌 차원으로서 균형을 잡아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시카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세 번째 다른 도시에 만들고 이게 안 됩니다. 글로벌 차원으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주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어떤 플랫폼보다 에어비앤비 모델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목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 쪽에 완전하게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으로 변화가 플랫폼 사업 쪽에 이루어지고 있고 한 비즈니스가 앞으로 5년 내에 10배 정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 감사드립니다. 우버에 대한 답 감사드리고요. 특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혹시 IPO 이후에 에어비앤비에 투자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수님? 네,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정부와 관련하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IPO 전에 이런 회사들하고는 어떤 금융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객관적인 교수니까요. 그러나 일대 뭐 시장이 일단 뭐 공개가 되면 뭐 일반 투자자들처럼 제가 투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에어비앤비의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게 뭐 작년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죠.
있는데요. 그래서 우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오버밸류에이션이 있었죠. 그럼 모든 분들이 아시죠? 그 IPO 당시에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버하고 좀 다르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그 IPO 이후에 저도 에어비앤비 한번 투자를 좀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버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해외에 갔을 때요. 그럴 해외에 이제 사람들이 출장이 됐던 여행을 갈 때 약간 좀 두려움을 느낀다 할까요? 좀 무서운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좀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되니까요. 좀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약간 약간 겁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도와준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버 같은 경우는 신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객에게 운전자를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갔을 때 우버 사용하는 걸 참 좋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용해봤던 경험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저 경험도 좋고요. 이제 플랫폼 기술들은 고객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f we concentrate on the economic side of the transaction, 이 거래의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면 이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이제 핀테크 쪽에서는요, 고객들 간에 이제 직접 고객과 이제 가맹점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래 비용을 줄여줬다. 근데 어떤 과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같은 그런 이제 중간 그 중개를 해줬던 기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객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하고 이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더 다이나믹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 또 이러한 직접적인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쪽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면 중앙정부의 입지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는데요. 근데 이 정말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래서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다 추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기술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이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크라우드 캐피탈리즘이라고 불리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저서에서도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유 경제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신뢰만 제공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래 비용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orry, I'm unmuting myself. 예, 제가 언뮤트를 했었네요. Those are very good points.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블록체인 기술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면 뭐 상당한 그 비즈니스 모델상의 변화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코자자라는 에어비앤비 대안 모델이 있죠. 그래서 호스트하고 게스트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칭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도 성공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터넷 이제 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1994년, 뭐 95년 그쯤에는 인터넷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었죠. 그때는 뭐 누구든지 누구와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팔고 싶으면 팔 수 있고 블로그를 쓰고 싶으면 쓰고 또 음악을 또 내가 만약에 뭐 녹음을 해서 뭐 내놓고 싶으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더 이상 중개 기관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자체가 어떤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까요. 그런데 이런 새로 연결해주는 이런 기술, 커넥팅 테크놀로지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중개의 그런 이유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이 더 이상 안 필요할 수 있죠. 뭐 어떤 특정 생산 기술이 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중개 니즈가 생긴다는 겁니다. 구글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퍼블리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거 순위를 매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나타난 것은요. 누군가에 팔 수는 있지만 누가 그 배달을 보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디스인터미디에이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업계에서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큰 업종 그리고 또 중개를 하는 쪽에서 너무 많은 그 비용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금융 쪽에서 그리고 음악 산업 쪽에서 그다음에 뉴스 쪽에서 그 실제 뭐 음악을 뭐 만든 사람 또는 뉴스를 만든 사람이 전체의 그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가져간다면 뭐 그럴 수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개 없이 뭐 새로운 것을 해서 뭐 한 뭐 10% 15% 정도 아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준비가 되고 나서 또 신뢰가 되고 나서 10년 15년이 되고 난 후에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갭을 채워나가는 새로운 그 중개해주는 곳,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바로 인터넷 경제의 갭을 채운 그러한 중개를 한 그런 기관들인데 그러한 이제 새로운 갭을 채워나가는 새로운 기업이 생긴다면 또 그 기업이 커다란 대기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신뢰도 그 한 예고요. 에어비앤비는 브랜드죠. 에어비앤비는요, 그 평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된 중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은 고객들은 계속해서 계속 중간에 어떤 기업이 앉아 있으면서 백업으로 계속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거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정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중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제 기술 기반의 신뢰가 생기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 가지는 그런 알고리즘의 어떤 뭐 윤리성, 뭐 도덕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믿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sort of 알고리즘은요, information discovery. 그 정보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구글의 이제 검색 결과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사업의 큰 부분이 어떤 비딩에 기초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합치는 겁니다. 어저께 한국에서요 있었던 일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주 나쁜 비즈니스 관행을 행하고 있는 네이버 검색 행동과 관련돼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위키피디아를 한번 보세요.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도 가끔 올라가 있고요. 가끔 거짓 사실 혹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민 게 위키피디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실들은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위키피디아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는 비영리 사업이긴 한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같이 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할 때 위키피디아를 자주 봅니다. 구글보다는. 그래서 위키피디아와 또 구글이나 혹은 아마존 같은 걸 비교를 해본다면 교수님 어떠십니까? 교수님 생각은 여전히 교수님께서는요 기술이 또 공유 경제 또 플랫폼 사업 스케일 그리고 또 알고리즘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말뜻은 정치, 경제 모든 측면에서 중립적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이요? 네, 중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개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게임과 똑같습니다. 게임이라고요? 네, 게임입니다. 구글도 사실 하나의 게임이고 모든 이 플랫폼 기업들 이 자체가 게임입니다. 소비자의 기대도 바뀌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글은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구글은 광고 회사입니다. 반드시 소비자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목표가 다양합니다. 후원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검색하는 것과 정말 팩트, 사실이 올라간 것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할까? 이 질문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의미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색 엔진들 중에서 완벽하게 공정하다라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검색 엔진이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인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왜 검색 엔진이 존재하죠? 한쪽으로 뭐 이게 더 좋다 혹은 저게 더 좋다라는 어떤 지식을 혹은 어떤 편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검색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검색 엔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유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러한 바이어스, 편향 혹은 편견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서도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또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